두 번째, 융합산업 확산에 따른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사 백종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백종현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융합산업 확산에 따른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인데요. 사실 전체 컨퍼런스가 그 22년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를 알고 있는데, 향후에 5년 내지 10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융합산업, 그러니까 스마트 자율주행차나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 같은 이런 융합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될 거고, 결국 이 융합산업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다 보면 이제 그 해킹 위협도 많이 발생하고, 그 해킹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보안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장편은 아마 다들 이제 지금쯤이면 다 인지하고 다 아실 부분일 텐데, 지금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다양한 AI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점점점 네트워크가 지능화되고 또 서비스의 지능화되면서,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융합 산업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이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네트워크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5G가 사용되고 했을 텐데, 이런 5G와 같은 아주 빠르고 지연이 적고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발전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현지에서 실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융합 산업들이, 융합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5G가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로 한국이 상용을 했고요. 이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동 같은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와닿는 것들이 이제 실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자율주행차 쪽도 있고요. 헬스케어, 시티, 공장, 실감 콘텐츠 등 같은 5개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대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OT와 IT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이런 다양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이런 발전 전략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좀 각각 그런 산업별로의 발전 전략들은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자동차 쪽에는 국토부,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나 중기부 이런 쪽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그 이외에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융합 서비스 관련된, 융합 서비스 보안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계속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19년도에 정보보호 종합계획이 발표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5G 플러스 핵심 서비스 융합 보안과 방안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 이 정책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서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서비스에 대한 그런 보안 강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부분은 전장부터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실감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G 플러스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5G가 상용화되면서 과기부 발표한 5G 플러스 전략인데, 그 안에 5가지 핵심 서비스라고 정해놓은 곳이 5가지입니다. 5G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상용화된다고 하면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잘 적용되고 쓰여질 거냐 하는 부분이 5가지였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런 예전에 네트워크에서 보안이 생기고 해킹이 발생한다고 하면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피해 정도 수준이거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정도가 다라면, 이런 융합 산업에 대한 보안 위협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즉 그 국민이 어떤 큰 사고를 입을 수도 있고요. 시티나 이런 부분들도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몸이 안 좋은 환자들이 심박이나 이런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이런 부분에 오남용을 통해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치명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협도 생기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런 보안 해킹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하면은 이 전반적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인적 피해 정도도 가능하고 경제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피해가 또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융합 서비스, 융합 산업 내에 있는 융합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제공되기 전에 일단 먼저 보안 내재를 같이 해서 일단 안전성이 보장된 이런 디바이스나 제품들 그리고 뭐 서비스, 센서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보고를 하면 그래도 이제 좀 이런 보안 위협에 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보안 내재를 하기 위한 어떤 보안 모델과 보안 리빙 랩을 개발한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보안 모델에 대한 어떤 5가지 분야에 대한 보안 모델 책자 표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이제 방표에서 계속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인 거고요. 이런 5개의 보안 모델을 개발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런 보안 모델을 기반을 해서 이런 보안 기능들을 적용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어떤 각 분야별로 그런 제조업체들이 어떤 제품을 디바이스를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보안 리빙을 방문하셔가지고 해당 그 디바이스 장비들이 안전한지 점검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지원을 해줘서 일단 이런 융합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기기들, 그다음에 센서들, 뭐 디바이스들, 서버들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런 보안 리빙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총 5개 분야에 대한 아까 말씀 5개 서비스라고 말씀드렸고, 이 5개 분야에 대한 보안 리뷰를 만들 때 최초로 고민했었던 부분이 산업들이 직접 되어 있는 곳에 적용해 놓자. 그래야지 더 많은 산업체, 업체들이 방문해서 리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그 각각 융합 산업들이 집중되는 곳에 하자라고 해서 의료 같은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는 원주가 이제 강원도 그쪽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화 특구가 되어져 있고요. 원주에는 그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의료 집적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쪽 그 지자체와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원적으로 테크노밸리 안에 이제 보안 리뷰를 구축해 놨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군산이 전체 사용차 시장의 거의 96%를 차지하는 생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산에 있는 자동차 융합 기술원 내에서 이런 보안 리뷰를 구축했습니다. 대부분의 보안 리뷰들은 그런 지자체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부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어떤 산업이 집중되는 곳에 공간을 빌려서 저희가 직접 그 보안 장비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부산에 해놨고요. 공장은 안산 스마트 헬스센터가 있는 곳에서 리빙을 구축해놨고, 실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 성년전 센터 내에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보안 위협과 분야별로 이제 보안 위협 그리고 관련된 보안 모델 리빙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는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서 2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어떤 성장세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예측을 보면 2030년경에는 전 세계 12%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레벨 4라는 거는 이제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제어를 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갈 수 있는 형태의 것을 레벨 4라고 불러지는데, 이런 자동차들이 점점점 많이 보급이 돼서 많이 이용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까지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어떤 계층적 사이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인식이 됐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먼저는 유럽에서 먼저 이런 법규를 만들어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자동차 사이버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그리고 법규를 만들어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전 세계의 흐름을 반영을 해서 각각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참고를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안 모델과 리빙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협 사례들은 뭐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요. 15년도에 최초의 이제 자율주행차 아니면 자동차에서 보안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모든 전 세계에서 인식했던 부분이 2015년 7월에 그 지프 체로키 차량 상용되고 쓰여져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직접 해킹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이 외부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제 정말 자동차 가지고 사고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부분이 15년 이후고, 그것도 급격하게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고 지금까지 많은 어떤 결과를 냈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어떤 자동차 관련된 사고들이 계속 해킹 사고들이 발생했다는 하는 장표인 거고요. 계속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먼저 법규를 제정을 해가지고 먼저 생산부터 제조, 그다음에 폐기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UNEC WP29라는 곳에서 자동차 사이버 관련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이게 시작한 거는 18년부터 시작을 준비했었고요. 20년 6월에 어떤 최종안이 채택됐고, 최종적으로 21년 올해죠. 올해 1월에 법규로 발효가 됐고, 이 법규 발효에 따라서 신차 같은 경우에는 20년 7월부터는 차량 형식 승인이나 VTA라고 불려지는 차량 형식 승인 인증과 CSMS 사이버 인증을 받아야지만
차량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에 수출하거나 또 유럽에서 만드는 차들은 22년 7월부터는 이런 보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점검을 받고 어느 인증을 받아야지만 출시가 될 수 있고요. 24년 7월까지는 기존 차까지 포함해서 모든 차량이 이런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형태로 해놨고, 이게 물론 이제 이후의 법규입니다. 물론 미국은 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법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많은 차량들이 유럽에도 또 수출되고 하다 보면 결국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다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VTA 승인이나 어떤 CSA 사이버 인증을 받을 준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을 발맞춰서 이제 그런 보안 법규 또는 국제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젝트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캠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기준들, 표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서비스와 자동차 부품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을 도출을 하고 그런 위협에 따른 각각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보안 요구사항에 따른 대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고 어떤 보안을 적용해야 될지를 전반적으로 바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보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 법규들, 그리고 해외 표준들, 기술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일단 보안 모델을 만들어 지금 무료로 지금 배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배포 중인 내용에서는 크게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서비스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자체에 대한 V2V, V2I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 통신 레벨 단에서까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 흐름을 분석을 했고, 이 각각 데이터 흐름에 따른 위협들이 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분석을 했고, 이 위협들에 따른 어떤 보안 대책들을 만들어서 이 전반적인 앞에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이 보안 모델에 포함돼서 실적으로 내가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차량에 대한 부분을 만들거나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될지를 모델을 참고해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안이 나와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보안 리빙 랩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보안 리빙 랩 구성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안 모델 어떤 위협들 그리고 보안 대책들을 적용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적용에 맞는지 또는 내 장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하셔서 좀 직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공간인 거고요. 그래서 시연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해서 시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테스트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비들,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하는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3년짜리 이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도 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고도화를 하고 있고, 내년까지 고도화하게 되면 이제 차량 내부, 외부, 뭐 센서,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런 자동차 전반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걸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오셔서 점검할 수 있고요. 어떤 점검이 가능한지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필요한 캠퍼스 기반으로 통신이 되다 보니 이 CAN 프로토콜에 대한 퍼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들도 구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의적인 메시지를 주입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자기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CAN 데이터에 악의적인 걸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도 점검할 수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점검할 수 있는 시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해킹되는 기본적으로 IVI 기반으로 해킹이 됩니다. IVI가 In-Vehicle Infotainment인데 이게 외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해커들은 IVI를 통해 가지고 그 악성 코드를 주입하고 악성 코드 기반으로 해서 해킹을 해서 자동차의 어떤 제어권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나 그리고 침 테스트, IVI에 대한 침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보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그런 부분들을 갖춰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자율주행차 그 시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을 다 분해해서 놓고요. 그 차량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앞에 있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데이터 이상한 데이터 집어넣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형태의 것까지 다 갖춰놓은 형태라서 이걸 해보시고 나서 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같이 점검해보시면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 연도에는 실내 랩 환경 테스트를 해서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실내에 어떤 시뮬레이터 장비하고 테스트 장비들 다 구축해놔서 직접 오시면 점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외부에 있는 주행시험장이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 그래서 주행시험장 내에서 일단 뭐 라이더나 레이더 이런 것들 센서들 기반으로 동작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게 되면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해서 올해 내년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실내 환경, 실외 환경이 다 구축된 상태로 보안 점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내년도가 되면 이제 그 군산 쪽에서 지금 자율주행할 수 있는 공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에서 직접적으로 차를 운행하면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놓을 거고,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외부 차량을 공격 차량을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테스트 차량을 공격해 보는 형태까지도 지금 저희가 점검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차량에 대해서 어떤 보안 점검이나 테스트, 그다음에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 점들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직접 그 차량을 가지고 가서 점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어떤 자동차 관련된 어떤 보안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쪽 분야입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똑같습니다. 뭐 꽤 오래전부터 무슨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도 있었었고,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의료기기들이 네트워크 연결된 형태로 많이 되어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치료 위주로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각자 스마트워치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워치나 다양한 어떤 핸드폰 기반으로 해서 건강을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예방 차원의 어떤 이런 것들도 요구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생겨나면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형태도 하다 보니 집에서도 많은 치료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부분이 하나 요소인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IoT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빅데이터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이런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기술들이 지금은 다 개발돼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지금 서비스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이런 헬스케어 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노인층에 대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몸에 대한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문제가 국내에서는 법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코로나 이후로 많은 어떤 그런 니즈가 생겼고,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것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산업적으로도 많이 발전될 거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이거에 따른 안전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어떤 보안적인 기술들도, 보안 산업도 많이 발전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안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하게 되면 좀 산업 쪽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장표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쭉 계속적으로 심장 삽입형 장치나 약물주의 펌프, 심장 박동기, 인슐린 펌프, 모니터링 장치, 심지어 이렇게 원격 수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해킹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해킹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 것들이 있어서, 다양한 어떤 이런 보안 위협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다른 모든 서비스마다 동일하게 보안 모델과 보안 리뷰를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최종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만들 때 계속적으로 본 거는 국내나 국외 이런 어떤 사례들, 취약점 사례, 위협 사례, 사고 사례들을 분석하고, 또한 다양한 표준, 기술, 가이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보안 모델을 각각 만드는 거고요. 당연히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표준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관련 보안 내용을 분석하고, 다른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책 방안까지 다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안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키텍처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취약점 발견 사례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기계형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양한 해외에 있는 어떤 이런 가이드, 그리고 기술들, 표준들, 이런 사문고까지 다 해서 이런 기술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총 64개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들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일단 보안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인터페이스 입력 값이 검증하는 부분이라면, 이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에 대한 어떤 보안 요구사항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할 건지 부분들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이 첫 번째 3.1.1에 대한 보안 위협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보안 요구사항이 뭐고, 대책은 뭐고, 이걸 어떻게 점검할 건지, 그리고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한 점검 모델이 뭔지를 봐서, 일단은 이런 제품들 개발하는 업체에서 보실 때는 모든 걸 참고해서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점검 방법과 대책 방안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 다 참고하셔가지고 각각 자기 본 업체에서 만드시는 헬스케어 기기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비스 영역도 당연히 이렇게 서비스 영역마다 구분해서 만들고, 보안 요구사항을 뽑아내서 각 보안 요구사항별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랑 그 점검 방법까지 다 포괄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리빙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과 의료기술의 융합은 업종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이버 보안 위협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는데요.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이며 의료기기 업체가 모여있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리빙랩을 구축했습니다. IT 분야의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 그룹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전망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의료기기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미국 FDA 역시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취약점과 그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왔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우리의 CT 이미지가 조작된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과 소르카 대학병원은 해킹을 통해 CT 검사 결과 조작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애석하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겐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CT 이미지 원본에 폐결절을 인위적으로 주입했고, 이렇게 CT 이미지의 조작 가능성은 의료인의 의도적인 오진을 유도해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더욱 직접적으로는 적외선 레이저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약물 주입기 센서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물론 한 국내 대학 교수 연구팀의 실험적인 해킹이었지만 이 또한 해킹을 통해 환자에게 치사량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렇게 정보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우리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술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사고 예방은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고 해킹에 의한 의료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리빙랩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개발업체 담당자들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시연 공간과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보 보호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공간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연 공간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서 보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연 시나리오 기반의 해킹 사례 및 보안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테스트 공간에서는 해킹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보안 점검 도구,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점 점검 도구, 서비스 및 기기의 개발 시 코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도구 등 다양한 보안 점검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인증에 필요한 시험 및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며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리빙랩을 통해 보안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저희 헬스케어 쪽 보안 리빙랩에 대해서는 영상이 모든 걸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 영상에 설명드린 것 같이 저 사진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가정이나 병원, 외부 진료센터 같은 형태의 것들 세 개에 대한 도메인을 만들어 놓고 각 도메인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을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제품들이 어떤 보안 헬스케어 기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밑에 있는 시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다양한 장비들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보안 점검 도구를 구비해놨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 이런 인허가 사항에서도 저희가 인허가할 때 보안성 점검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면 식약처에서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뭐 3차전까지 이런 보안 리빙을 또 계속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장 쪽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 두 가지 자동차나 아니면 이렇게 의료 쪽,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 대한 어떤 생명의 위협 관련된 부분이 연관된다고 하면, 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위협은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이버 피해 경험도 늘어나고 있고 평균적인 근로적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저런 대만 반도체 공장 TSMC에 대한 어떤 해킹이나 노르스크 하이드로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노르스크 하이드로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가격이 전 세계 알루미늄 가격이 한 3% 정도 인상했다고 얘기 들었었고,
대만 쪽에서도 엄청 큰 반도체 공장이라서 이 반도체 공장 이틀 동안 쉬면서 약 3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 같은 거에 피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피해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에 대한 대책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장 관련해서도 보안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장비들과 다른 쪽은 개별 장비라고 한다고 하면 공장은 하나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이런 레벨별로 각각 계층별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들 그런 대책들을 구비해놨고 그래서 센서 그다음에 PLC, HMI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층별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에서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보안 위협을 도출하고 여기에 따른 보안 요소와 보안 기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이 보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보안 리빙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TSMC 반도체 공격 사례나 노르스크 하이드로 공격 사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력회사 공격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의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음료 제조 공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해킹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시험 공간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는 공장 내부 정도로 봤다고 하면 올해 좀 고도화하는 부분들은 무선 쪽 관련된 스마트 공장이 무선 네트워크 연결돼서 하는 서비스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안 취약점 점검에서 환경과 그리고 공장과 공장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구간에 대한 어떤 보안 위협도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 쪽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활성화되신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배달 업종, 배달하고 어떤 그 주문 배달하는 쪽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도 학교를 안 가고 다 집에서 수업을 듣고, 또 물론 이제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고, 또 병원도 비대면 진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어떤 비대면 환경에서의 어떤 생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비대면 서비스들이 별로 이렇게 보안에 대한 어떤 신경을 안 쓰고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취약점 공격 해킹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디 근무할 때 도입된 공격에 따라서 직원 정보를 유출되거나 또는 어떤 학교에서 외부 사람이 침입을 해가지고 시체 부위를 노출하는 어떤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화상 플랫폼에 대한 어떤 고객 유출 정보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비대면 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 보안 강화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총 5개 분야를 현재 저희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지금 모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아프게 되면 진료하는 부분, 비대면 진료, 근무하는 비대면 근무, 재택근무나 이렇게 비대면 근무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저희가 배달 요청할 때, 배달하고 주문할 때 쓰는 온라인 유통 결제 쪽 분야, 비대면 교육 분야, 이런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 해가지고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보안성을 추가해서 어떤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 개발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ID 신원인증이나 생체인식, 클라우드, AI 기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 비대면 서비스 만들고 거기에 또 안전성을 가하는 어떤 셀카스나 생체인식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도 높이는 형태로 해서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나 기술들 이런 아니면 솔루션들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연말이 지나게 되면 이런 각각의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곳이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되는 효과도 있고요. 다양한 지적 재산권도 확보할 수 있고 개발된 제품들을 일본, 사우디나 다양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곳에 이렇게 판로 개척해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일단 산업 쪽도 활성화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활용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어떤 보안 위협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 쪽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좀 융합 산업 쪽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안 위협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산업들은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융합산업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발표해 주신 백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사무실에서였다가 스튜디오에서 보면 또 한결 또 반갑네요. 네, 그렇죠? 새로운 또 느낌이네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융합 보안 이게 말처럼 이게 좀 어렵고 그리고 그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융합 산업 쪽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기업적인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전기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자율주행과
또는 그 이상의 또 스마트 기능들을 또 무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한 테스트가 성공이 됐다는 이제 보도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카에 대한 해킹 사고 종종 들려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융합 보안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키사에서도 융합 보안 모델과 그다음에 보안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어떻게 해킹 사고와 같은 보안 위협 잘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발표 중에도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모델과 리빙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뭐 기술들, 표준들, 법규들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전체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최근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사례들 그리고 사고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다 보니 참고해서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보안에 좀 강화된 어떤 이런 자동차를 개발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최근에 뭐 기사 쪽에서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보안 내재화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이 처음 만들 때부터 아니면 기기들, 뭐 헬스케어 기기나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이제 보안 내재화를 고려해서 만들게 돼야지만 향후에 어떤 사고 발생에서도 금방 대응할 수도 있고 피해도 많이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보안 모델과 리빙랩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실제 지금 서비스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 지금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서비스 만드실 때 우선적으로 그런 걸 많이 보안을 고려해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그런 보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안 내재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융합 산업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마트 카나,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특화 지역에 맞춰서 보안 리빙랩을 지금 구축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 리빙랩을 좀 이용하는데 고가의 장비들을 좀 사용해야 되다 보니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용 절차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 산업별로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데 집적되어 있는 곳에 보안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뭐 자동차나 무슨 의료기기를 개발한 업체들이 보안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까지 다 장비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실 때 저희 쪽 와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고가 장비들이나 이런 뭐 컨설팅, 이런 테스트, 시연, 실현, 그리고 또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뭐 점검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모든 비용들은 일단 저희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연락 주시면 바로 어렌지에서 잡아가지고 방문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료라고 하니까 편안하네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키사에서 아마 올해부터 첫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보안 강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이제 올해 곧 1차년도 종료가 될 텐데 이 사업의 결과물들 향후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년에도 계속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시범 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적으로 처음부터 이 시범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일단 수요 기간, 즉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들과 같이 연계해서 컨셉 맺어서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가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최소한의 이렇게 수요 기간으로 들어와 있었던 뭐 한 개나 뭐 두 개 정도 기업들은 당연히 이걸 치료로 적용해가지고 실제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활용도는 높아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 저희가 썼던 5가지 분야 자체가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핫한 분야입니다. 뭐 비대면 진료도 지금 많이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고, 당연히 유통 결제 쪽 분야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은 당연히 원격 교육이라고 불러서 이제 집에서 다 교육받고 있고 근무도 재택근무하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 할 때 안전한 어떤 이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현재 지적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이제 어떤 팔로를 개척해서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 다 모든 곳에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팔로를 개척해 나갈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될 것 같다 보입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업이 이제 다행히 내년도에도 이런 비대면 서비스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게 돼서 내년도에는 또 올해 했던 거와 다른 또 새로운 어떤 비대면 서비스 발굴을 해서 또 안전한 어떤 이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범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수요 기반에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융합산업 확산에 따른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 그리고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